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면서 전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가 즉각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1.89%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인 2,720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올라 736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0.6원 내린 1,375.9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5.6도, 시장도 좋았고 기온도 딱 좋은 날이네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진 회원님, 신규 회원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이영래님께서 아직은 설명 없이 들으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찰떡같이 알아들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영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영어도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알아듣게 되거든요. 근데 경제도 계속 듣다 보면,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 오호 하거나 에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반응, 좀 부정적인 반응이 절로 나오는 날이 아마 오실 겁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죠. 주간 키워드 함께 하고요.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로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아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AI로 법을 만들겠다는 국가가 나왔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자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행정, 도시관리 등 많은 분야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AI를 쓰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AI가 국가 법률과 판결문, 공공서비스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법안이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떤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 미리 예측하고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AI를 활용하면 법을 만드는 시간이 기존 대비 70% 정도 빨라지고 입법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AE는 이를 감독할 새로운 정부 부처인 규제정보청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UAE처럼 AI 스스로 입법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법안 초안을 생성하는 입법자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는 이번이 최초지만 단순 법안 요약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AI를 활용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법안 요약이나 정책 제안 분석 등 AI를 입법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회는 정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AI 국회 전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년 전 브라질의 한 지역에서는 시의원이 수도 계량기 교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챗 GPT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챗 GPT가 써준 지역 조례 초안 그대로를 제출했다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AI는 훈련시킨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회의 복잡한 맥락이나 인간이 느끼는 도덕적, 윤리적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는 법률이 기계적인 논리에만 치우친 차가운 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최대로 끌어올릴 똑똑한 입법자가 될지,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가치 영역을 저해할 무법자가 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커피값입니다. 커피값. 커피값은 거의 2달에 한 번 걸로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식품업체와 커피 전문점 사이에서 커피 가격 인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동서식품이 내일부터 제품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합니다. 유통 채널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가격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맥심 모카골드와 카누 같은 인스턴트 커피는 9% 오르고 TOP와 같은 커피 음료는 4% 정도 비싸집니다. 거의 추워질 때 한 번, 더워질 때 한 번 이런 네. 것 같아요. 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동서는 작년 11월에 가격을 올렸는데 6개월 만입니다. 또 그리고 커피 전문점 중에서 오늘부터 엔젤리너스, 내일부터는 뚜레쥬르가 커피값을 적게는 100원, 많게는 300원씩 올리는데요. 업체마다 인상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커피 원두가 비싸졌고 수개월 동안 환율도 뛰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스타벅스나 할리스, 폴바셋 등등도 가격을 인상한 바가 있어서 안 올린 회사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특히 이제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도 많이 이제 동참을 했는데 네. 올 들어서 메가커피, 더벤티, 컴포즈에 이어서 지난주에 백다방도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이때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1,500원에서 1,700원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커피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제 그래, 자 내가 커피 쏠게 하다가도 약간 멈칫하게 되는 좀 소비자의 부담도 커지긴 하지만 또 요즘에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카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 통계를 보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커피 전문점이 95,337개입니다. 1년 전보다 743개가 줄었는데요. 커피 전문점이 감소한 게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요. 이제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저가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과 뭔가 자본에서 밀린 골목 카페 폐업이 급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전국에서 카페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서울시죠. 근데 이제 카페 폐업률이 작년에 4.2%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식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3%대인데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커피 한 잔에 1,000원대에 불과한 저가 브랜드들이 급성장하면서 이 동네 카페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이런 과당 경쟁이 녹록지 않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도 저가 브랜드와 전면전에 나선 상황인데 하루에 2번 이상 구매한 소비자한테는 60%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오후 5시 이후에 디카페인이나 카페인 프리 메뉴를 사면 반값에 팔기도 합니다. 딱 오후 5시면 우리 방송 끝날 텐데 아, 맞네요.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셔가지고 딱 네. 저한테 딱인 거 이벤트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시장의 경쟁 심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블루보틀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 우리 꽃고부 시간에 다뤄서 청취자분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블루보틀이 커피계 애플이라는 별명 갖고 있죠. 이제 느림의 미학을 표방하는 브랜드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배달앱 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을 하면 한 20분 안에 배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블루보틀은 뭔가 최고의 퀄리티를 주는 커피다 이런 컨셉이니까 일반 커피숍보다도 커피를 받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핸드 드립을 통해서 이렇게 똑똑똑 그래서 천천히 커피 본연의 맛을 내는데 집중을 하는데 그런데 배달을 해준다는 거죠. 네,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에 들어가면서 배달 가능 매장이 10개까지 늘어났는데요. 핵심 정체성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배달을 시작한 게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치열한 시장 상황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임대인 정보조회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이거는 전세 계약의 임대인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셋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 문제 이게 정말 불안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이전에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저께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안전한 그런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재작년부터 안심전세 앱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좀 좋은 취지의 제도긴 합니다만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입주를 한 뒤에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동의를 할 때만 정보를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네. 이제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건데요. 이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매물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실 수는 없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공인중개사한테 받으셔서 이거를 지참하시고 허그지사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는 없어도 돼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허그 지사에 직접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아쉽게도 일단은 그런데 이제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허그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 7일 안에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다만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조회를 하시면 또 다른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회는 신청자 1명당 월 3회로 제한이 되고요. 네.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과거 이 전세금을 혹시라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보증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주인이 10채 이상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 사고율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 안 거치고도 그냥 안심하고 어디서든 전세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워낙 지능적인 사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간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타코입니다. 타코? 네. 그 또띠아에 고기랑 채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스 올려서 먹는 그 멕시코 음식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생각했는데 네. 요즘에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투자자 사이에서 신조어로 떠오른 또 다른 타코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 이 스펠링이 TACO 타코라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T는 뭘 것 같으세요? 월스트리트니까 네. 그러면 뭐 딱 하나밖에 없겠죠. 뭐 트럼프 아니에요? 네, 역시 소장님은 이게 이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문장의 약자인데요. 오. 치킨 아웃이라는 게 겁을 먹고 뒷공문이 뺀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 타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트럼프는 항상 물러서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트럼프가 사실은 다른 데서는 웬만하면 잘 안 물러서는데 네. 요즘 유독 항상 물러서는 게 있기는 하죠. 그 관세 정책에 대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타코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버트 암스트롱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요. 네. 입에 쫙쫙 붙고 그래서인지 요새 많이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가 이 시장이 급락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며칠 안에 철회를 하거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것이 패턴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한 투자 전략으로 타코 트레이드라는 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코 트레이드. 네. 그러니까
일단은 확 질렀다가 시장 눈치나 좀 경기 상황을 보고 철회를 하거나 좀 톤다운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도 좀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타코 트레이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달러화나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나중에 발언이 철회되거나 좀 협상이 시사가 되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반등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가 후두둑 떨어졌을 때 조금 줍줍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달러화나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 주식에서 이런 패턴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긴 뭐 우리도 월요일에 마켓 인사이트 코너 통해서 매주 시장 공부를 하는데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이러이러하게 정책을 발표했다, 뭐 이럴 거라고 엄포를 했다. 그래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 뭐 상대측 반응이나 뭐 그 뒤에 나올 정부의 추가 입장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또 배워서 또 알죠. 그러니까 수습하는 사람이 꼭 있으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에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얘네들 너무 느려. 네. 그러면서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시장이 즉각 하락하면서 흔들리니까 또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철회 가능성을 좀 점치기도 했고 수습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이 관세로 스스로 이제 미국도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정말 뭐 들어맞았죠. 딱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EU에서 요청을 했다라면서 이제 관세부가 7월 9일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직후에 열린 미국장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튀어오르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고요. 유럽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근데 지난밤에는 미장이 약간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이 유럽 관세가 시장의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들도 이제 뭐 트럼프 돌발 발언에 스트레스만 받을 게 아니라 향후 전개를 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기회로 삼아서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은 고관세를 내밀어서 일단 상대국한테 겁을 주고 나서 한 발 양보하면서 협상 공간을 열어주는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즘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런 관세 뉴스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트럼프가 일기 집권을 했을 때도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패턴이 이제 시장에서 이미 좀 간파당하고 있는 셈인데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고 해도 이제 트럼프가 워낙 좀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또 무슨 정책이나 규제를 내밀지도 경계하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조용할 날이 없는 건데 네. 아니나 달라요. 오늘도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전면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있었죠. 네, 뭐 간단하게 뭐 다 설명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에 있는 5개 기업 그리고 12개 주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막아달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는 1심 결과인데요. 이 재판부가 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법적인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열흘 안에 이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해라 이런 네.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다만 이제 이게 1심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당연히 했습니다. 네. 최종 판단은 2심도 아니고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뭐 대법원의 인적 구성 같은 것들도 뭐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일단은 대법원상 지금은 9명 중에 6명이 네. 좀 보수 성향이라고 하니까 네. 이 지금 내린 위법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에 물리려던 관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텐데 네. 상호 관세로는 한국은 25%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근데 좀 오히려 변수가 더 많아지게 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에만 적용이 된 거고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렇게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법적 근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어떻게든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한번 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더 호락호락해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좀 뉴스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조장혁의 러브송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진영님께서 이 시간에 라디오는 오랜만인데 처음 듣는 목소리네요. 오전 목돈연구소가 이사 온 건가요? 오후에도 돈 버는 소식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전이라기보다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이건 그대로 가고요. 제가 진행하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는 4시부터 5시까지 방송이 되니까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9817님께서 목소리가 익숙하다 했는데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의 어예진 님이었군요. 여기서 만나니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또 익숙한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5912님도 반갑습니다. M본부에서 안 나와서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도 SBS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의 퀴즈 풀고 그럼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회사는 AI 관련 대표 기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젠슨 황이 창업한 미국의 반도체 회사로 AI와 첨단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이면서 동시에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이 보이는 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엔비디아, 2번 엔싱크, 3번 엔돌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브랜드 A부터 G까지 만나볼까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의 제철사죠. 일본 제철, 니폰 제철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US 스틸이라는 기업이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미국의 자존심이다 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결국에는 트럼프에 의해서 매각이 승인됐다라는 게 화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철강 회사인데요. 한 산업의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왕인지 좀 추정이 되시나요? 철강이니까 철강의 왕일 테고. 그렇죠. 철강의 왕은 저도 알아요. 그렇죠. 앤드류 카네기. 맞습니다. 당연히 철강 하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 첫 편을 금융왕 JP 모건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왕, 산업의 왕 앤드류 카네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US 스틸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추동훈 기자님 너무하네. 저번에는 텀블러 얘기할 땐 텀블러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옷도 뽀글이 입고 오신 적도 있는데 오늘은 뭔가 이 쇠 목걸이라도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강? 은색 옷을 입던지. 옷이 좀 은색으로 보일 줄 알았더니 은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반성하세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좀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어가 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US 스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추 기자님이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은 그 이름과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과 창업자 이름이 같거나 아니면 브랜드 이름에 뭐 창업자의 스토리가 담겨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쭉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US 스틸이라고 하는데 US 스틸에는 카네기의 이름이 없잖아요. 역시 여러모로 오늘 좀 예리하셔서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제가 어예리입니다. 어예리. 맞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US 스틸과 카네기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네. US 스틸의 전신이 사실은 이 카네기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 스틸이 결국에 US 스틸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의 연관관계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901년에 이 카네기 스틸과 이 페더럴 스틸 컴퍼니, 내셔널 스틸 컴퍼니 세 개 회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미국의 자존심 US 스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앤드류 카네기 철광왕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위인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835년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민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직조공 노동자인 윌리엄 카네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 그대로 노동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방에서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도 했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는 이 스코틀랜드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웅담을 들으면서 이 성공에 대한 욕심을 이때부터 길렀고 근면성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0대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10대 때 이런 생각 전혀 못했다는 거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다르긴 뭐가 해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뭐 무슨 말씀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카네기가 근데 보니까 미국이 아닌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카네기인데요. 그게 미국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상징이 카네기다 보니까 US 스틸이 팔린다는 게 미국의 자존심을 뺏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산업혁명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종교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1850년대를 전후해서 이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게 났었거든요. 네. 감자가 다 흉작이 들고요. 먹을 게 다 떨어지면서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사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당연히 앤드류 카네기의 집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바로 미국으로 떠나기로요.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는 미국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왔고요.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성공을 기대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실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았었고요. 많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게을렀다고 해요. 겨우겨우 일을 했고 밥벌이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도 이 아들이자 오늘의 주인공 앤드류 카네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공에 대한 욕심, 근면성실이 중요하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인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을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면성실했던 카네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뭔가 낭중지추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눈에 띄었다라고 해요. 아버지와 대비되는 앤드류 카네기의 모습은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좀 났었고요. 당연히 사업자들 입장에서 야, 쟤 뭐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때 보일러 공장 이런 데서도 일을 했었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회상하기를 이 보일러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고통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10대 시절이 참 고됐네요. 이후의 삶은 어땠어요? 네, 정말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계속 왔었었는데요. 15세가 됐었던 무렵에는 삼촌의 추천으로 이 전신회사라고 하죠. 오하이오 텔레그래프 컴퍼니에서 배달부 일을 시작합니다. 네. 사실 허드렛 일로 시작했었는데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승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전신교환원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기술을 조금씩 익히게 됐었고 야, 공부하는 게 재밌네라는 것을 깨달은 카네기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뭐 성공이 근면하고 성실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결국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매주 토요일이면요 저녁에 한 군인 이 제임스 앤더슨이란 대령이 사저가 있었나 봐요. 네.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400권의 책을 목표로 세우고요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경제관념을 쌓았었고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면서 이러한 공부량을 늘렸다라고 하고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요. 이 앤더슨 대령의 감사를 표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을 세워주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뭔가 성공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책 읽어가면서 쌓아간 지식. 그렇게 맞이한 20대는 어땠나요? 네, 임금이 계속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초봉보다 한 2배 올랐다가요. 10대 후반에는 4배까지 올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 펜실베니아 철도 서부 지역의 감독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우와. 이제는 관리인까지 승진을 한 것이고요. 사실 24세가 굉장히 젊은데 이 당시에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감독관의 부임을 하면서 직원 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경영 정반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이런 것을 습득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업가 카네기의 시작을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부터 각종 투자 등을 통해서 자본을 불리는 것도 이제 알게 됐었고 철도나 교량 같은 게 당시에 조금씩 활성화됐었는데 요게 조그마한 부품이나 재료들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와, 배달부에서 감독관까지 그리고 작은 사업까지 시작하는 엄청난 발전이네요. 철도망이 특히 이제 본격화가 되는 시기였으니까 거기에서 또 돈을 버는 기회가 생겼나 봐요. 네, 그 당시에는요, 이 도로망보다 철도망이 먼저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이 굉장히 유망해 보였었는데요. 카네기가 여기에서 사업 기회를 받습니다. 이때 이 풀먼 슬리핑 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잠자는 차라는 것이죠. 네. 침대차인 것인데 이 침대차라는 것을 보고 이게 앞으로 철도 시장에서 유행이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거기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었는데 이 풀먼 슬리핑 카라는 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요 당시에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자인 사람들이 침대차를 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흑인들이 여기에서 서빙을 했었는데 이 흑인들에게 조금씩 서비스 피를 줬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태동했던 이 팀 문화의 시작이 바로 이 풀먼 슬리핑 카에서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팀 문화가 이때부터였군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김없이 이쯤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죠. 변곡점. 이게 또 전쟁인가요, 이번에도? 역시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기대하면 안 되지만 터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역시 위대한 기업가에는 전쟁이 또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미국 남북 전쟁이고요. 이 네. 남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철도가 당연히 호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 이동시켰고요. 전쟁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열차 사업이 그의 기대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고요. 이게 사업이 워낙 번창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였었고 네. 카네기는 또 이렇게 가만히 찾아봅니다. 투자할 데 없나? 그러다가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석유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또 도왔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정유가 터졌습니다. 어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정이 발견이 되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서 그는 이제 진짜로 사업가 그리고 대부호 카네기로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꾸자꾸 멈추지 않고 거기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철강은 언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철강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유전 아니면은 뭐 철도 사업 이런 거였는데 이제 철강이 등장합니다. 앞서 많은 지식을 쌓았었고요. 이제 경험들을 쌓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가 직감적으로 이 철강의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의 나이가 이제 38세였던 1872년인데 그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합쳐서요. 철강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회사가 에드가 톰슨 스틸웍스라는 회사를 세웠었는데요. 네. 철강을 이용해서 레일들을 만들었고요.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값싼 철강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기 이전에 이 철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지를 했었고 이러한 사업을 20여 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1892년에는
기존에 여러 회사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한데 모아서 이 카네기 스틸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8세였고요. 이때부터 그의 별명은 철광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기차가 자꾸 탈선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강철이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듣긴 했는데 드디어 철광왕 카네기의 면모가 나타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이게 쭉 카네기의 일생을 보다 보면 카네기에 대한 평가가 와 하는 정도로 많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카네기 하면 철광왕 그리고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이렇게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성공하는데 당연히 암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명감이 분명한데요. 악독한 경영자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하지 않고는 이만한 부를 쌓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요. 더 이상 돈에서의 욕심이 안 생기자 그도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가 되고 회한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노년과 말년에는요, 이 기부왕이라는 별명으로 이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러한 활동들이 악독한 경영자의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 회사도 팔았죠. 맞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US 스틸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철강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이제는 기부나 하면서 나는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 라면서 그가 1901년에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카네기 스틸이라는 회사를요. 한 금융가에게 넘기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US 스틸이고 이 금융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지난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JP 모건. 맞습니다. 이게 다시 첫 번째 저희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네. 이 카네기가 자신의 기업 카네기 스틸 컴퍼니를 금융가에게 넘기면서 이 회사를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했고요. 그 금융가가 금융왕 JP 모건입니다. 결국엔 금융왕과 철광왕이 이 시점에 이렇게 서로 조우하게 되고요. 협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JP 모건과 이 카네기의 만남이 어찌 보면 꼬꼬부의 또 재미있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은 자선 활동에 매진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아마 그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이 카네기가 기부한 돈으로 세운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츠버그가 또 철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이 카네기가 세운 대학이고요. 그리고 뉴욕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역시 앤드류 카네기가 말년에 이제는 다 기부하겠다라면서 만든 홀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부자이자 악덕 사업가로만 생각했던 카네기가 사실은 거의 모든 재산을 넘기고 떠난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카네기가 1919년 8월에 숨졌는데요. 향년 8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이 카네기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 문화 같은 경우에도 카네기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는 생전에 모든 재산의 한 90% 정도를 다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와. 그렇게 남은 재산이 한 3천만 달러였는데 그것도 나머지도 전부 다 재단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카네기가 남긴 명감이 뚜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성취해낸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인의 자존심이다라고 불리면서 그 카네기의 유산이라고 하는 US 스틸을 일본 기업에 넘기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 이유, 이 히스토리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도 이번에 승인을 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기업 간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후에 이 남은 재산을 통해서 이제 재단을 하나 또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재단 이렇게 있는데 그 록펠러가 이 카네기 재단을 보고 그럼 나도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이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재단들이 생겨오는 그런 일들도 선순환 효과도 이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오늘 US 스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벌어지는 그 일련의 뉴스들 그렇죠. 그런 것도 왜 이런 과정들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됐네요. 역시 추동훈 기자 너무 매주 아주 알찬 소식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젠슨 황이 창업한 미국 반도체 회사로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여쭤봤었는데요. 다른 보기였던 엔돌핀, 엔싱크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엔비디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은 장세정님, 저 엔싱크 좋아했는데 반가운 이름이네요. 엔싱크 아세요? 저도 엔싱크 앨범까지 사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엔싱크를 아는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엔돌핀 돌게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센스 있는 정답 보내주신 장세정님께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1318님, 처음으로 승차했어요. 들어보니까 저도 곧 부자가 될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네, 곧 부자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라님, 저도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저도 했어요. 네, 이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규님께서 카네기홀 할 때 그 카네기가 그 카네기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그 카네기가 그 카네기 맞습니다. 기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요. 김지영님께서 소장님의 방과 후 1시간 후딱 지나가서 오후 3시 55분에 무조건 알람을 맞춰놓으신대요. 이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람 계속 맞춰서 우리 매일 만나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엔싱크의 This I Promise You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